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입니다. 이 점심 드시고 약간 나른한 시간인데도 아까 오 국장님 너무 좋은 발표 내용 해주셔서 다들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들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흐름이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자산 증권성 관련해서 총론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다 그러면 저는 지금 관련해서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불명확성을 주는 이 증권성에 관련된 이 논란에 있어서 이제 상당 부분 아까 그 말미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국제적인 SEC 등의 어떤 그런 감독 동향도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 부분 잘 그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연구자로서 반영을 해서 이제 시장에 떠도는 약간 일종의 가짜 뉴스 이런 건 좀 없어지면서 이제 가뜩이나 법적 불확실성 측면에 있어서 높은 이 증권성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좀 좁혀가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가려고 제가 그 준비를 했고요. 먼저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시장에 있어서 좀 뇌피셜적으로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세 가지 오해, 하위 기준 유용성,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불법화 논란, 전매 차익형 디지털 자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증권성에 대해서 지엽적인 논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큰 그 국제기구인 뭐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라든지 하는 지금 현재 분산원장을 이용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그 금융의 탈중앙화, 탈중개인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탈규제화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금융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분산원장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굉장히 정교한 규제 체계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의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정과제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 규율 체계의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 확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토큰 증권 규제 체계 확립이고,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쪽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7월 19일부터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관련된 하위 규정도 마련이 됐고, 또 관련해서 시장 감시 시스템도 이제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잘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토큰 증권 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지금 그 지난 2023년 그 아까 그 감독원에서 말씀하신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하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게 다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가 돼 버린 겁니다. 다시 정무위 구성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국제적으로 계속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계속 또 이제 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되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정 과제인 디지털 자산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은 새롭게 제정되는 가상자산 보호법,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2단계 입법 등을 통해서 규율이 되고, 토큰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그 RWA의 가장 기본이 될 그 분산 원장의 등기 부정인 효력을 주는, 이걸 법적으로는 권리 추정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줄 수 있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제 있었는데 아쉽게도 통과가 못 됐어요. 사실 그 금융당국에서 끝까지 여야 쫓아다니면서 쟁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로 빨리 통과시켜 주길 원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른 일로 너무나도 바쁘셔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 그래서 아까 그 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2대 국회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좀 통과가 돼야 될 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규율 체계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의 어떤 구분이 모호한 상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증권성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19일부터는 이제 그 가상자산 쪽에도 불공정 거래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2, 제3의 테라 사건이 나오면 일반 사기죄가 아닌 불공정 거래 조항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7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유통량 관련된 불공정 거래, 그다음에 테라 루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검찰의 이제 그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SEC에서 테라 루나 또 관련된 가상자산들 전부 다 증권으로 인정이 됐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배심원단이 전부 다 그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재판이 돼서 일반 사기죄로 입증이 안 된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검찰 쪽에서도 관련된 그런 재판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그 법원에 제출하고 굉장히 또 다시 고군분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증권성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우리 랜드마크한 앞으로 있을 7월 19일 이전의 사건들에 대한 법 적용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의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성이 그럼 앞으로는 안 중요하냐? 이제 양쪽의 가상자산 시장하고 그 토큰 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이 없어서 안 중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 이제는 하나의 거래에서 관할권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RWA 시장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비들이라고 해서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사인 블랙락에서 토큰을 본인들 펀드를 조각 투자한 토큰 사업 같은 거 이제 시작을 하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블랙락의 그 조각 투자된 펀드를 샀습니다. 그 자동화된 블록체인에서 샀으면 뭘로 샀겠어요? USDC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다 그러면 USDC는 가상자산법의 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토큰화된 토큰화된 펀드는 뭡니까? 증권법 관할이죠. 하나의 거래에서 두 가지 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주로 어느 법에서 이제 우선적인 그 거래 전체에 대한 규제가 가겠습니까? 아마도 증권법 쪽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크게 말씀 안 드렸는데, 시장이 좀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STO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면서 이게 퍼미션드 블록체인, 즉 허가형 블록체인에만 권리 추적력을 주고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거 왜 이용 못하게 하느냐 하는데, 이거를 이용하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비들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더리움 ERC로 간다는데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펀드가 조각화된 펀드가 이제 소유주가 바뀌면 우리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우리 그 고객 명부 같은 그 권리 추적력을 주는 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서도 그 명부는 그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명의계서 대리인이 자기가 쓰는 명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걸 미러링이라고 지금 카사코리아에서 하는 방식인데, 미국은 이 미러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본인들은 이제 더블 레저라고 이중장부라고 이제 블랙락 사람들을 하는데, 어쨌든 미러링을 하는 우리보다 좀 한 단계 뒤떨어진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자증권법만 이제 통과가 됐었으면 굉장히 세계에서 선진화된 이런 그 토큰 증권 관련된 블록체인 인프라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점 금융도 탈중앙화, 탈중개인화 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규제 체계는 더 정교화 쪽으로 나가는 거지, 규제가 없어지고 탈규제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이념에 안 맞는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하위 기준 관련해 가지고 주로 증권성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해당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이냐 투자계약 증권이냐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하위 기준이 1940년에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신사업을 뭐 규제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SEC하고 소송을 이제 크게 붙고 있는 데가 코인베이스, 바이넌스, 리플 같은 데잖아요. 거기에서 수천억을 지금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그 디펜스가 SEC 너희들이 지금 법 적용한 거는 하위 규정에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하위 규정은 뭐냐? 일종의 여러분들 미란다 원칙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란다 원칙이 1966년 미국에서 이제 법제화됐는데 그 전에도 형법상 비슷한 원칙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미란다 원칙이 되어서 계속 지금도 미란다 원칙은 현대 사회에 맞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누구도 미란다 원칙 없애자는 얘기는 안 해요. 하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기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정보 격차도 크고 대리인 비용도 높다 그러면 공시를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의 그 발생 가능성이 대규모 거래로 인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조항을 좀 유형화해서 하자라는 게 일반 취지예요. 그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하위 테스트 역시도 계속 발전해 나갔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기준, 리브스 기준, 뭐 에드워드 기준 이런 게 계속 만들어졌고 이제 리플 판결이 이제 확정되면 리플 기준이 또 나오겠죠. 이 리플 기준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최근에 Fit21이라는 그 지난주에 이제 통과된 미국 법안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법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탈중앙화 기준이라는 게 또 나왔고요. 결국에 잘 보면 하위 기준이 뭐 잘못됐다는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대안도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탈중앙화되는데 이런 규제를 구닥다리 규제를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권도영 뭐 등등등 아직 재판 중이라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등등등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탈중앙화, 탈중개인화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금융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대화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Fit21 그 탈중앙화 기준은 중요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에서 불법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해당 언론사 뭐 이렇게 인용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슈가 되니까 다루는 거예요. 많은 그 언론사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증권성이 입증이 되면 그 토큰 증권이 그러니까 투자계약 증권이 증권이니까 이 증권을 중개한 가상자산 거래소도 불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처음에 SEC가 이제 상장을 한다 보니까 상장해라고 해놓고선 나중에 와서 너희들 불법 중개한 거라고 이제 일종의 보면 행정법상의 어떤 신뢰 원칙을 어겼다 이런 데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좀 사회적 비난이 있는 건데 그건 미국법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이유 정책적인 이유로 해서 투자계약 증권이면 발행시장 그러니까 즉 증권신고서 내는 거 그리고 불공정 거래 요 두 개 말고는 그 불공정 거래 중에서도 부정거래 행위라고 좀 압축된 요거 말고는 증권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이 돼도 당장 불법 중개 그러니까 미인가 중개업 또는 무허가 거래소가 되진 않아요.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뮤직하우 사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뮤직하우 증권성 인정할 때 좀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강학상으로 생각하면 이걸 투자계약증권으로도 할 수 있고 파생결합증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생결합증권으로 이제 해버리면 그 뮤직하우 자체가 불법중개소가 돼버리거든요. 그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나 향후에 있어서 개선 가능성, 그 뮤직하우 산업 자체의 어느 정도의 혁신성 이런 걸 고려해서 투자계약증권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한 측면도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아카데믹한 이제 분석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그 투자계약증권이 된다 그래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전부 다 불법화되는 거는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그렇지 않다. 다만 다 합법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호가를 제시하잖아요. 뭐 비트코인 얼마 이렇게 호가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그 우리 보면 증권법상의 매출 행위에 해당이 돼가지고 공시규제 위반은 어느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공정 거래에 이제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규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시 위반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는 이제 없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릴 텐데, 특정 문제되는 가상자산이 국내에 보면 대부분은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1% 미만이에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법화되거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매 차익형 디지털 자산 증권성인데, 저도 이게 참 보면 이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 루머성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약간 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매 차익형 디지털 자산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내재적으로 뭔가 이제 내가 배당이나 이런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뭐 다오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것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것은 배당권이 그 자체, 디지털 자산 자체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형인 거는 일단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아니고 수익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청구권 있는 것만 증권이다라는 이상한 루머가 돌았고, 한때 부산에서도 이걸 뭐 잘못 유권 해석해서 뭐 좀 보도 자료도 잘못 낸 적도 한번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게 물리 해석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건데, 족보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포괄주의가 아니고 열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약간 이런 특정 금융 상품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배당 청구형하고 전매 차익형하고 나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끼어다 붙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외색이 짙은 잘못된 주장이죠. 우리 자본시장법 해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얘기해요.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즉, 그럼 손익을 귀속받은 다음에 그 이익의 실현은 양도 차익을 할 수도 있고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고, 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증권성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위원회도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분권이나 분배 여러 가지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가 이제 또 증권에 포섭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이 이제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건 그거예요. 청구권 중심으로만 증권성을 축소 해석하면 배당을 안 주고 양도차익형으로 바꾸기는 너무나 쉽거든요. 남용될 우려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동향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그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법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자본시장법의 4대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포괄주의 금융투자 상품 개념이에요. 증권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다변하니까 새로운 유형의 이제 금융상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그러니까 토큰 증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주의 이 금융상품, 금융투자 상품의 어떤 원칙상 보면은 증권이냐 아니냐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가지고 보면 개별 사안별로 경제적인 어떤 실체와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법적으로도 이제 처음에 뭔가를 사업하려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처음에 규제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 금감원에서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례를 자꾸 모아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점점 구체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려는 거예요. 이게 루미스 법안에서도 그렇고 핏 법안에서도 그렇고 리플 판결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XRP라고 하는 이 디지털 자산은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근데 판매행위 자체가 투자계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증거가 명확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분에 대해선 증권이고, 프로그램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리플 XRP의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이건 하위 테스트상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 1, 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빗썸이나 두나무 등 여러 빗썸, 업비트 등 이제 대량으로 거래되는 것들은 사실 보면은 가상자산이 내재적으로 증권이 아니라 그러면 가상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가상자산 대량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닌지를 필터링하자라고 나온 게 FIT21이라는 미국 법안에 있어서 탈중앙화 기준이라는 거예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테스트라는 건데 우리도 이런 식의 어떤 입법적인 어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이제 입장에 있어서는 발행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어떤 자문 등을 통해서 상장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 같은 경우도 증권성이 높다 그러면 법률 리스크에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 증권성이 높다는 건 대리인 비용과 정보 가치가 크다는 거고, 대부분 증권성이 높은 상품에서 불안전 판매라든지 불공정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에는 증권성 심사 절차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지금 공통 가이드라인 같은 데 있어가지고 절차적인 요건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아까 감독원에서 말씀은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감독 당국 말고 국회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런 탈중앙화 기준, 이런 식의 어떤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입법적 노력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